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양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첫째 딸을 출산하고 한창 육아에 고군분투 중인 엄마예요. 출산 후 한 달 정도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전에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육아 때문에 휴직 중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외벌이를 해요. 그래도 형편이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제 남편이 변호사이기 때문이죠. 요즘엔 친정 부모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시고 계세요. 집안일도 와주시고요. 친할머니는 처음 손녀를 보시는 것 같아서 술을 끊을 정도로 손녀를 예뻐하시죠. 하루에도 사진을 몇백 장은 찍는 것 같아요. 소녀가 태어나고 엄마, 아빠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가끔 가슴이 아려와요. 그건 바로 제 시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손녀딸을 무척 보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 집에 모두 계신 상황이라 제 시어머니 때문이죠. 제 남편은 둘째이지만 아버님 내가 아이가 없어서 제 아이가 시댁에서는 첫 번째 손주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보고 싶으신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죠. 조금 트라운 경험이니만큼 저희 부부는 어머니와 절연한 채 살고 있어요. 물론 아버님과는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남편과 저는 어머님과 연락을 끊은 뒤로 더 자주 아버님께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아버님도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셔서 쓸 텐데 내일 저희 부부 편이 되어 주셨거든요. 신혼 때 어머님 때문에 서러움도 많이 겪고 매운 시집살이로 이럴 거 왜 결혼했을까 후회도 많이 했어요. 하루에도 12번씩 지금이라도 당장 이혼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다행히도 남편을 제 편이 되어 주었고 어머님과 갈라서게 된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 돈을 저를 위해 쌓아 주었어요. 저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밑으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 장녀죠. 저희 아빠는 친구분과 함께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이라고 하니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흔히들 아는 대기업이나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알만한 중소기업이 아닌 규모가 작은 사업체였죠. 그래도 먹고 살기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다정한 부모님 아래서 저와 동생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랄 수 있었죠. 그런데 제 큰아버지는 그렇지 못했어요. 저희 아빠는 아들만 둘인 집안의 차남이세요. 친할아버지께서는 젊은 슬쩍 사업을 하셨고 그 사업이 잘 되어서 경영에서 손을 떼신 후에도 상당한 땅과 아파트, 여책, 그리고 건물을 가지고 계셨죠. 창다에서 걷어들이는 3위 상당했고 이어 큰아버지는 고등학생 시절 불량배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인생에 삐뚤어 주셨다고 해요. 친할머니가 경찰들에게 선처를 빈 적도 여러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친할머니는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저희 아빠가 대학에 다니던 동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 그런데도 큰아버지는 단신의 전문대를 졸업한 이후에 이화량처럼 살아왔어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백수를 놀고 먹게 할 수 없었던 친할아버지는 지인의 회사에 큰아버지를 취직시켜 주셨지만 좀처럼 정신을 차릴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빠의 기로를 지인이 할아버지께 은혜 갚는 심정으로 큰아버지를 맡아준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채널 아버지께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한 우리 아빠를 더 예쁘게 대해주시는 건 당연했죠. 아빠는 큰아버지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우리를 낳았어요. 큰아버지는 일터에서 만난 분과 결혼을 하셨는데 크다 많이 되시는 분도 그렇게 좋은 평창의 여자는 않으셨다고 해요. 제가 큰어머니와 직접적인 교류나 만남이 별로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친할아버지가 아빠한테 일탄하시며 길이 만나신다고 하시는 걸 보면 알만했죠. 그래도 가정을 꾸리며 넌 정신 좀 차리지 않을까 싶어서 결혼 비용도 다 돼주시고 집득 구해주셨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내 밑 빠진 독에 물 부은 셈이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친할아버지는 들이 빠르처럼 그러셔. 내 재산은 다 연수 애비 줄 거다. 농담이 아니라 큰아버지의 아빠를 불러오실 때 온 진지하게 그러셨죠. 큰애, 너는 지금까지 부모랑 동생에게 비친 것도 많으니 내 재산 기대할 생각 말아라 분하면 내 행실을 돌아보고 이제라도 노력을 해보든가요? 그러나 큰아버지는 능글맞게 웃으며 아버지는 처음 꼭 내일 죽을 사람처럼 말씀하시네라면서 실거리셨어요. 그 모습에 친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단 한 번이라도 애비 말을 진지하게 들을 순 없는 거냐라고 한탄하셨지요.
그 상황을 지켜본 큰 어머니는 그래도 살아 장남인데 1분도 안 돼 주식 있냐며 저희 엄마한테 그러시더라고 해요. 집에 오는 길에 엄마는 아빠한테 그러셨죠. 아주버님 사는 아기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아. 부부가 둘 다 똑같이 그러니 애들이 얼마나 불쌍해. 이런 엄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얼마 뒤 사촌 동생들이 태어났지만 요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싸이는 익사였죠. 친구분들과 바다로 놀러 가셨었는데 실수로 바다에 결혼 반지를 빠뜨리시는 바람에 그걸 꺼내시려다가 그만 그렇게 되신 거였죠. 너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셔서 가족들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아빠는 큰아버지를 직접 끌어다가 상조 자리에 앉으시고 담담히 장례식을 총괄해 이끄셨었어요. 그리고는 모두 잠이 든 밤에 홀로 영정 앞에 앉아서 오열하셨었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닥친 슬픔을 달랠 새도 없이 저희 가족에게는 모진 풍파가 불어닥쳤어요. 바로 할아버지의 변호사 때문이었죠. 할아버지가 납골목에 안장을 난 후 변호사는 아빠가 큰 아버지에게 연락해 할아버지의 유언을 공개하고 재산을 분배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개된 유언의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약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든 통장을 제외한 할아버지의 명의의 토지, 아파트, 상가, 건물들이 모두 큰 아버지 앞으로 남겨져 있지 뭐예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아빠는 너무 황당한 유언 장부 내용에 많이 놀라셨겠어요. 화를 내셔서 유돈 욕심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랬던 거였어요라고 하셨어요. 평소 할아버지께서는 입버릇처럼 이는 다른 데다. 저도 괜찮지만 이 형은 안 된다. 그놈은 내가 몸 바쳐 일에 모은 재산을 의미 없이 써버릴 놈이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큰 아버지한테 모든 걸 물려주었다고요? 저희 아빠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자 큰 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며 그러셨죠. 어릴 때부터 네가 공부 좀 잘한다고 날 무시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내 편이야. 왜냐고 내가 이 집안 장남이니까. 결국 위원장 내용대로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큰 아버지한테 넘어갔어요. 그나저나 아버지 덕에 아파트에서 살아보게 생겼다고 덩실덩실 춤까지 추면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아빠는 나한테 돈 욕심 없어.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남겨주셔. 짠! 신경 쓰지 마라고 하시고는 유산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나 했는데 친한 할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다시 불행이 닥쳐왔어요. 아빠와 동업을 하던 분이 공금을 빼돌려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동업자는 낸 진작에 중국으로 도망쳤고 아빠는 중국까지 가셔서 그 사람을 잡아야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당장에 급한 불부터 먼저 끄고 할 일이 많았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집을 팔아야 했고 심지어 엄마가 소중히 다루시던 고급 가구들도 팔아야 했죠. 그리고 우리 가족은 방 2개짜리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의 오랜 추억이 담긴 침대와 수박가리들이 트럭에 실려나가던 날, 엄마는 많이 울셨어요. 아빠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고 그날 밤 늦게까지 홀로 술잔을 기울이셨어요. 비록 시련이 우리 가족의 터전을 바꿔놓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며 이겨내왔어요. 그 일로 저와 남동생은 일찍 성숙해야 했고 부모님을 힘들 때 도와드리려 노력했죠. 남동생은 아직 초등학생이라 열심히 공부하여 부모님께 기쁨을 주고 전학생인 저는 전단지 나르는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었어요. 용돈이라도 제가 벌어 써야 했어요. 부모님은 이를 보고 너희들이 엄마 아빠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셨죠. 얼마 후 아빠는 힘내셔서 다시 회사에 취직하셨고 일정한 수입이 생겨서 우리의 생활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 함께 이겨내고 나갔죠. 그동안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부모님께 상처를 줬지만 우리는 우리 것을 되찾으려 애썼어요. 아파트의 문이 다시 열릴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실실 웃으면서 아빠를 놀리셨지만 아빠는 단박에 거절하셨어요. 임대료로 온갖 사치를 부리고 살던 큰어머니 이 일부러 저희 집에 오셔서 새로 산 물건들을 자랑하고 했고요. 그런 고약한 행동을 보며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가 방이고 구 다 사주리라 결심을 했죠. 다행히도 그 후로 저희 가족은 사장이 점점 나아졌어요.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못 먹고 못 쓰고 살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형편의 대학 진학은 무리다 싶어서 졸업 후 취업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대학은 꼭 가라고 하셔서 열심히 대입 준비를 하게 되었죠. 남들처럼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을 수는 없었지만 교육방송을 보며 내신 관리와 수능 준비를 해나갔어요.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던 이 덕분에 성적도 꽤 잘 나와서 인서울대학교 영문학과에 들어갈 수 있었죠. 다행히 소득 범위를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국가 장학금도 받아서 큰 부담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었어요. 팀테니 학원 알바도 하면서 용돈도 벌고 성적 장학금도 받으면서 알차게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4학년 때 친구로부터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당시 그 남자는 로펌에가 취직한 신참 변호사였어요. 사실 변호사라고 해서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했는데 만나보니 서글서글하고 배려심을 많은 사람이라 사귀게 되었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일하고 있는 학원에 취직했어요. 규모도 크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인정해주는 학원이에요. 게다가 월급도 높고 복지 혜택도 좋았죠. 동생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먼저 취직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게 수입이 들어와서 생활은 전보다 더 풍족해졌어요. 직장 생활을 하며 4년간 연애를 해온 저는 남자친구한테 청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알멘트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집에는 예비씨 부모님 이외에 아주버님 내외도 계시더라고요. 아버님과 아주버님 내외는 저를 반기는 눈치였지만 어머님은 아니었어요. 정말 누가 봐도 대놓고 탐탁치 않아 하는 게 보일 정도였죠. 학원 선생님이라고 학교도 아니고 우리 아들은 변호사인데 이건 뭐 급이 맞아야 상대를 하지. 아들이 좋다니까 할 수 없이 허락한. 다만 너 변호사 하는 게 힘든 것은 알지? 결혼하면 바로 일 그만두고 내조할 생각이 나이. 그날 저는 정신이 너덜너덜한 상태로 예비 시댁을 나섰고 그 모습에 남자친구는 몇 번이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어떤 사과에도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형수님이 꽤 있는 집 사람이라 더 저러 쉬는 거야? 형수님께는 찍소리도 못 하시거든. 어차피 분원해서 살 거니까 좀만 참아주라. 대신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저는 그런 남편 하나 믿고 결혼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던 샤먼의 태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채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 후 말 그대로 시월드가 열렸어요. 신혼집은 시댁이 버스로 5분 거리에 있었는데요. 일주일에 3번이나 연락 없이 불쑥 오셔서는 집안 살림에 간섭하면 잔소리를 하셨어요. 반찬이 부실하다 남편 밥은 챙긴다야. 집안에 먼지 쌓인 거 봐라. 돈 번다고 유세 떨지 말고 살림이나 신경 써. 매일같이 온갖 잔소리가 쏟아졌고 때로는 전화로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럴 때면 저는 남편한테 이런 사실을 전했고 남편이 곧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한 소리를 해댔어요. 그러면 다음 날 바로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곤 했어요. 넌 이거가? 남편에게 볼멘 소리를 내서 모자 사회를 일간지 시키냐? 네가 잘하면 내가 잔소리를 하겠니? 넌 어떻게 내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뭐든지 다 남의 탓을 하는 건 이런 처음에는 반복되는 이런 패턴에 정말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이 아프고 힘들어서 차라리 이혼을 할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절 잡은 건 남편이었죠. 때로는 아들인가 형님도 전화하셔서 사과를 하거나 위로를 해주시곤 했죠. 아버님도 무뚝뚝하시지만 저를 많이 챙겨주셨고요. 어머님을 제외한 모든 가족의 지원을 받다 보니 한편으로 내 어머님 한번 그러시는 건데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날은 제 강의가 없는 날인걸 어떻게 아시고란 연락을 하신 거였죠. 시댁에 잠시 후라고 하시더군요. 가보니 집에는 어머님이 혼자 해졌어요. 외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니 됐든 따 돌아올 때까지 내가 우리 집 청소 좀 하고 소파 커버 빨아서 덜어놓으라는 김에 냉장고 청소도 좀 하고 나는 워낙 바빠서 시간이 안 되는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어머님께 예쁨을 받아보겠다고 노력하던 때였다. 저는 고분고분하게 알겠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나가시고 시댁에 있는 큰 소파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커버를 벗겨서 세탁기를 돌리고 먼지를 털고 구석구석 얼레로 닦았어요.
혹시 잘못하면 괜히 또 제대로 못했다고 전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워했죠. 그런데 청소를 하다 보니 쏙 뚫린 문말이 있었어요. 색이 바래진 갈색 서류봉투였어요. 이런 게 왜 소파에 있지 하면서 서류봉투 위에 눌러앉은 먼지를 털어내렸어요. 그러자 그 순간 서류봉투 위에 쳐져 있던 이름 한 글자가 눈에 띄었어요. 그 이름은 바로 제 아빠의 이름이었어요. 거의 자동적으로 서류봉투를 열고 안에 든 내용물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돌아가신 친할아버지의 유언장이었거든요. 진짜 위로장이라니. 한 장에는 친할아버지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대로 할아버지의 전 재산을 전부 아빠에게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는 종이 한 장이 더 끼워져 있었죠. 사랑하는 우리 둘째 아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돈만 쫓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 무심한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적혀 있었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다. 만일 우리 아들이 용서하며 열심히 공부한다면 아버지가 너와 어머니 그리고 형과 앞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혹시나 미용에 밝혀진다면 큰일 나니 애비가 이렇게 종이를 꼭 찧어 가져왔다. 나의 집 소파에 숨겨둔 편지를 읽고 난 후 김 변호사가 알아서 잘 처리해 줄 거다. 그 소파는 어린 시절 우리 집에 있던 소파였다. 외할아버지가 엄마 혼수로 해주신 바로 그 소파였다. 그 소파를 시댁에서 구입했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 충격에서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청소를 끝냈을 때쯤 어머님이 돌아오셔서 뭐라고 하셨는지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설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아빠에게 알려내야 되는데 부모님이 아시면 너무 놀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퇴근한 남편에게 간략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 원장을 보여줬어요. 남편은 자기가 같이 가줄 테니 얼른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했어요. 다음 날 바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저 딸과 사위가 놀러온 줄만 알던 부모님은 제가 심각한 표정을 보이자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나는 너무 놀라지 않으려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고 원장을 꺼내 보여드렸죠. 엄마와 아빠는 놀랐어요. 아니, 그럼 그때 형님하고 있을 때 변호사가 읽어준 건 뭐지? 남편은 이미 알아보려고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아빠는 알겠다고 하셨죠. 한동안 남편은 자기 일도 제쳐두고 유언장에 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그리고 큰 아파지 모르게 오래전 유언장을 집행했던 변호사를 찾아냈죠. 이미 은퇴하셨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함께 그분을 찾아갔어요. 남편은 유언장을 들이밀면서 이 위원장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때 집행했던 유언장이 진짜인지 물었어요. 그 변호사는 자외가 즐거운 유언장을 보다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도록 오야? 그러더니 내 한숨을 내쉬면서 그래요. 어허. 이제 일도 그만뒀는데? 애 더 이상 죄 짓고 살기 싫은 해요. 그리고는 진실을 들려주었어요. 그 변호사가 처음에 받은 할아버지의 유언장은 바로 제가 발견한 유언장이 맞더라고요. 그때 당시 변호사의 아내는 저희 큰 아버지한테 빚이 많은 상태였는데 그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이 원장을 위조해줄 것을 요구했던 거죠. 결국 변호사 사큰 아바직 한마니아 공모에 유언장을 조작해 구야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한테만 진짜 유언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셨다고 하더군요. 아가씨, 내가 가세가 기울어 서 가구 그 목을 다 팔면서 이사 갔다고 해서 나도 다 잊고 있었어요. 그 소파가 다른 곳으로 갔다면 어차피 붙여버릴 테니까 변호사는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면 이제라도 아빠의 권리를 찾도록 돕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곧바로 위원장 공증을 받고 큰 아버지와 큰 어머니를 고소했죠. 아빠는 처음에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고소까지 하는 건 너무한 게 아니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남편과 우리 엄마가 강경하게 고소를 주장하면서 결국 두 사람을 고소하게 되었죠. 고소장을 받은 큰 아버지와 어머니는 길게는 뛰었어요. 처음에는 분풍이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 내가 그랬다. 아버지는 나한테 땡전 한 푼 안 준다고 하시지. 나도 살 길은 있어야 하잖아. 너는 번듯한 회사도 있고
아버지 지상 아니어도 먹고 살 길이 있는데 나는 아니잖아 라고 소리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소리쳐봐야 뭐 하겠어요. 결국 몇 년 만에 할아버지의 토지와 아파트 그리고 건물들은 모두 아빠의 명의로 바뀌게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큰 집 식구들을 아파트에서 내쫓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형님인데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다는 게 이유였지만 대신 월세와 임대료는 전부 아빠 쪽으로 돌리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뜻밖의 충돌이 생기기도 했어요. 우리가 산소파에서 발견되었으니 우리 못 되어 줘야 한다며 어머님이 이렇게나 오신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말려도 어머님은 요지부동이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와의 연을 끊게 된 사건이 일어났죠. 아빠가 사돈되게 사줘서 이렇게 감사한 일이 생겼다고 고급 한 세트를 저희 부부에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걸 본 어머님은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라며 고작 고깃덩이가 보냈다며 천박한 백정만형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곤 제 앞에서 고기를 꺼내 싱크대로 휙 던져 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치를 떨었고 친정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러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이 다시는 우리 볼 생각 말라고 소리치고 제 손을 끌고 시댁을 나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대신 사과를 하셨어요. 아주버님과 형님도 전화하셨고요. 그날 이후 저희는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어머님과는 일절 교류 없이 아버님과 아주버니 형님과 가만히 틈틈이 연락하며 지내고 있죠. 그 일 이후로 아무도 다른 식구들 눈치를 보며 살고 있고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도 저희가 시댁에 그밖에 안 되었습니다. 살면서 더 많은 것을 해드리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너무 욕심이 많으셨던 건지 저희 친정 부모님은 예전과 달라진 게 거의 없으세요. 일을 그만하는 시기는 했지만 여전히 검소하게 살며 존나 딸한테 빠진 노년의 부부로 살고 계시답니다. 큰아버지와 샤마님의 욕심으로 참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되었어요. 저도 제 부모님처럼 청승히 잘 살아보렸습니다. 그렇게 사셔서 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들어주시면 모두 부자 되시고 마음도 부자인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